지금부터 이 사회적 손실 측면과 향후 대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맞습니다. 템포가 좀 점점 잦아진다는 게 시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 심리적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어색한 곳이라든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을 좀 무서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이제 내가 안전해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오히려 지금 공중 협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 뭐 도서관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백화점 혹은 체육관, 콘서트장 이런 곳들을 타겟으로 해서 일어나는 범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아무 곳에도 없구나라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형성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또 이렇게 회복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중 협박이라든지 테러 위협 같은 것들은 단순히 어떤 형사적인 처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공동의 숙제와 같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예. 실제로 협박 신고를 했는데 이런 협박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되면 예. 경찰 특공대, 예. 스와팀, 예. 그다음에 소방 인력이 한번 투입될 때마다 물론 협박의 규모라든지 이 협박범이 이 폭탄을 설치했다고 얘기하는 곳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입할 때 대략 혈세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나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경찰력이 얼마만큼 투입됐고 또 장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에 따라 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23년에 프로 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가 있었고요.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있었고 그리고 신림역 살인 예고가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3건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액수가 1,200만 원에서 4,3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때 투입된 경찰들의 시간의 수당, 유류비를 합산한 것으로 경찰 1인당 6만 1,600원이 드는 꼴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8월 5일 날 신세계백화점에 98명 경찰력이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53명을 투입을 했는데 이 허위로 나타났거든요. 이때도 우리 환산을 해보면 최소 600만 원에서 320만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을 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재산 피해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심각한 공권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심각한 공권력 낭비가 있었다면 경찰 측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실제로 경찰에서 이렇게 허위로 밝혀진 테러 협박범에게 이런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까 교수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2023년경에 발생했던 그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주공항 그 테러 협박 그 게시글 작성이라든지 그 프로배구 선수단에 대한 어떤 그 칼부림 예고를 하는 그런 사건 3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고 이 중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청구했던 1,200만 원 금액 전액이 이제 인정을 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신림역 칼부림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이번 달 19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의 형사재판은 1심에서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제주공항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허위 테러 협박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인의 허위 신고의 위력감을 그러니까 실제로 효용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반응
협박이 모방 범죄를 오히려 부추긴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다음에 정말 그렇다면 조용한 추적 검거가 가능한 환경은 되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아주 고위험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중저 위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허위 테러 위협범들은 자기가 인터넷에 올린 거 그리고 팩스 넣은 거 이걸 가지고 그 많은 경찰력이 막 움직이면서 막 그 언론이나 방송에서 막 대서특필되는 것에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응 전략인데요. 즉 불필요한 과도한 반응이 모방 범죄를 더 부추긴다. 이제 이런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용하고 아주 치밀하게 범인을 검거해가는 방법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최근에 경찰청에서는 허위 협박 대응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저위험인 경우에는 경찰 특공대를 보내는 대신에 순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경우는 방송을 하지 않고 방송을 자제하고 아주 단막으로 끝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 채널이 그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막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김 변호사님. 예. 이 콘서트장에 폭발물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조용한 검거 추적 검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실제 테러인지 허위 협박인지는 초기에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대응은 불가피하겠지만 자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혼란도 줄이고 과도한 대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만약에 이렇게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하게 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악질 범죄로 생각을 해서 테러리즘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 한 사례로 2022년에 한 남성이 일리노이스의 한 회사에 폭발 지금 곧 된다. 2분 안에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가 징역 3년형에다가 우리 돈으로 6억 4천만 원의 배상을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뒤셀도르프 공항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다가 법원에서 약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의 공항 측에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허위 폭발물 위험만으로도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는 범행의 동기와 관계없이 사회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주요 선진국들은 보면 이렇게 장난전하지만 국가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면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용인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3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 공중협박죄 이게 이제 여전히 너무 물렁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처벌이 예,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5년 3월 18일부터 공중협박죄가 신설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에 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가 있고 이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5월 26일 날 서울 영등포구 한 쓰레기 수거장에서 피고인이 어떤 부탄가스 그리고 뭐 전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제폭탄을 만든 다음에 이를 들고 약 40분 가량을 어떤 뭐 공중에 대해서 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그리고 피고인이 제작했다고 하는 그 사제폭탄이 너무 조악하고 엉성했다라는 이유로 이 벌금 6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뭐 양형 사유, 참작 사유들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모방 범죄를 막고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과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할 때 초범이고 장난이었고 반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유예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모방 범죄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공중협박죄 이후에 지난달까지 72건의 이런 사건이 접수가 돼서 48명이 검거가 됐는데 그중에 77.1%, 즉 37명이 검찰로 넘겨졌고요. 4명만이, 즉 8.3%만이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처벌과 동시에 아까 그 외국 사례처럼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민법 우리 750조에 따라서 만약에 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해당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755조에 따라서 감독자인 부모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엄하게 적용을 해서 범죄자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협박 전화하고 이렇게 글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패가망신하겠구나. 이거 정말 구속되고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을 배상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심어진다면 이런 범죄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런 유사한 범죄에 관해서는 많은 그 피해 당사자들이나 국가기관에서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 적극적인 민사상의 손배송소를 제기해서 법적인 어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가정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떤 제가 이렇게 콘서트장을 갔었는데 누군가가 테러 협박을 해서 제가 원래 보고 싶었던 콘서트를 못 보게 됐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주최 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이렇게 위자료를 지급을 하라라는 식으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되겠죠. 1인당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집단 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폭탄 테러 예고가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데요. 정상회의 자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이고요. 진행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에이펙과 같은 그 대규모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테러리스트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주 같이 이렇게 그 한 도시에 그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VIP들 그 귀빈들도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도 오고 그래서 그 중요한 회의뿐만 아니라 그 문화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테러리스트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에다가 테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다가 이제 허위 테러 위협까지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위 테러 위협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해서 그거를 없애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중 이용 시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화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콘서트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합니다. 셉테드라고 해서 물리적인 환경 설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아예 테러리스트들이 자살 폭탄 테러 같이 차량을 공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청에서 그걸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청, 군 그리고 소방, 지자체가 다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핵 테러 그리고 드론 테러에 위협할 수 있는 가정을 다 만들어서 미리 그 연습을 하고 모의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의 성숙한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이펙과 관련돼 가지고 테러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폭발물 테러 협박 상황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예. 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조계가 이런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좀 주시죠. 폭발물 협박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이미 위협한 것으로 간주해서 중범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협박죄는 개인의 법익을 해야 하는 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협박죄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안을 해야 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미수법은 처벌을 하고 있지만 공중협박죄는 이것이 발전하게 된다면 소요죄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를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 단계까지도 넓혀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하도급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1배가 아니라 3배, 5배, 10배까지도 이렇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강력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토크 시간에는 늘어나는 테러 협박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향까지 두 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명수 변호사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